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네, 한 주간 투자 잘 하셨는지요? 촬영하는 오늘은 26일 일요일이고요.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다음 날입니다. 네. 원래 주식이 이제 금요일 날 종가로 24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주가의 그 등락률을 계산해서 저는 투자를 하는데 오늘은 일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한 주의 투자에 대한 대비도 있고, 지난 한 주에 대한 반성 아니면 뭐 기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사항 같은 거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주간 매매일기이기 때문에 한 주간 어떻게 매매했는지 기록과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제 자신이 직장인 투자자고 개인 투자자고 따로 뭐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거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나 뭐 기술적인 능력은 없지만 실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나만의 규칙을 어떻게 가져가게 됐고 그 규칙을 반영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고요. 간단하게 뭐 한 주간의 이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엄청 증가하고 있고 최대 8,000명까지 그 확진자가 늘어난 1 확진자가 8,000명, 진짜 대단하죠. 예, 그렇게 해서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방역 조치가 강화됐고 방역 패스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외부 활동이 좀 규제됐잖아요. 예, 그걸로 인해서 개인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반발도 되게 심해지고, 예, 왜 백화점이나 뭐 공공기관 그런데 몰 이런 데는 특별히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개인 사업자에 대한 개인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만 이제 규제를 많이 하느냐 반발도 일어나고 있고, 뭐 그만큼 국민들이 바깥에 나가서 뭔가 생활을 못하고 소비를 못한다는 거는 경제에 있어서는 조금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돼요. 바깥에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내에서 소비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있고 온라인 구매를 할 수도 있고 홈쇼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소비는 꾸준히 이루어진다. 대신 방향이 다른 곳으로 좀 바뀔 뿐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쉽고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내려진 단체적인 조치는 불편하더라도 조금 참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우리가 코로나 오미크론 심하다고 해서 월세를 안 내거나 월급을 안 받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일부러 인재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재라기보다는 자연재해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단합하는 것 가운데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팬데믹 사태 때문에 미 연준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를 했었고, 이제 그것도 모질라서 테이퍼링을 했었고, 그거를 테이퍼링을 이제 끝내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지고 현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오히려 자본의 가치가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하고자 하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최근에는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이제 뭐 자세한 내용도 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한 거는 쉽게 얘기하면 물건값이 올라갔다, 비싸졌다. 내가 오늘 먹은 짜장면이 5,000원인데 내일 먹는 짜장면이 6,000원이 됐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어요. 내 월급은 똑같은데 내가 소비로 인해서 써야 되는 물건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비를 더 많이 하지 않겠죠. 그리고 필요한 것만 하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가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지를 못하는 상황, 예. 그런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될 것이에요. 예. 이거는 제가 작년 연말에도 21년 후반기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늦게 이제 생각보다 팬데믹 사태가 훨씬 더 길어졌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조금 더 차츰차츰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던 것을 좀 시기가 늦게 인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금리가 인상이 될 예정이고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위험 자산에 있던 자산들이 빠져나가서 안전 자산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그런 위험 자산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주가는 내려가게 될 것이다.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예. 위험 자산에 몰려있던 돈들이 빠져나가고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게 되면 물이 빠진다고 표현할 수 있고 물이 빠지게 되면 내가 여지까지 투자했던 기업들이 안전했던 기업인지 아니면 벌거벗고 수영했던 기업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게 2022년이다.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은 유동성에 의한 것도 있긴 하지만 기업의 본질 가치가 그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수익을 내는 기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27일이에요. 27일은 28일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29일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28일 날 저녁 12시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21년도의 전체 배당을 22년 4월 달에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업에 따라서 나는 뭐 22년도에 얼마를 배당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요. 이거는 제 경험으로는 연초에 이사회를 결집하고 그리고 4월 달에 그 연말 배당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확실하지만 또 주기적으로 계속 그 배당을 줬던 기업들에 대한 기록은 있으니까 그리고 대략 얼마큼 줄 것이다 라는 추정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일에서 29일 넘어가는, 그러니까 29일 날 장이 시작할 때는 그 배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배당만큼 주가가 내려가서 주식이 거래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 기업이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뭐 더 좋은 호재가 있던지 배당 이외에 더 좋은 이야기가 있던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크게 그거랑 관계없이 이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투자는 그냥 28일 날 사서 29일 날 파는 게 배당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꾸준히 내가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 배당은 당연스럽게 나한테 그냥 들어오는 추가적인 수익, 이 내가 줬던 돈이 일을 해서 그 돈이 차익을 실현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높은 수익을 볼 수는 없다는 거. 그거는 제가 투자로서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배당은 추가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매매에 대해서 매매 기준, 투자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기업을 투자하건 조금 기업을 투자하건 내가 어떠한 기업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이 기업은 얼마 정도의 비중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분들은. 아니면 몇 퍼센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얼마 정도 투자해야지, 뭐 100만 원을 투자해야지, 200만 원을 투자해야지, 뭔가 그런 그 바운더리를 정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정해놓지 않고 투자하시면 어렵습니다. 이게 정해놓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무작정 내가 버는 대로 다 뭐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축하듯이 일정한 금액, 일정한 비율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뭐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바이블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건 도박을 하는 거다라고, 나는 그냥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도박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베팅하듯이 뭐 나 올인할래, 뭐 몇 퍼센트 되면 살래 막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신다면 도박이라고 생각하셔도 똑같아요.
근데 계획적으로 내가 수익을 차츰차츰 늘려갈 거고 그 기업을 소유할 거고 장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거고 난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장기간 투자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뭔가 계획이 있어야 돼. 얼마치를 살 거라던가 내 재산의 몇 퍼센트를 보유할 것이라던가 뭐 이런 비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이게 그 투자를 할 때 가장 확실하게 나한테 비교군으로 둘 수 있는 게 이 비중이에요. 비중. 주식에 대한 비중.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아니면 10%면 10%, 20%면 20%에 대한 비중. 예, 이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내가 주식을 만 원짜리를 하나를 샀어요. 만 원짜리를 10주를 샀어요. 그러면은 10만 원이죠. 근데 이 10만 원이 시간이 지나서 1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11만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되죠. 자, 그럼 10만 원은 투자 금액이고 11만 원은 평가 금액이에요. 자, 여기서 수치가 두 개가 나와요. 투자 금액이 있고 평가 금액이 있고 두 개가 나오고 이것에 대한 비중이 있을 거예요. 자, 금액일 수도 있고 퍼센테이지일 수도 있어요. 자, 10만 원이냐 11만 원이냐 이렇게 비중이 나왔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또는 매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투자 금액은 변하지 않겠죠. 추가적으로 또 사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10만 원이 찍혀져 있고 평가 금액은 매번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변하니까. 이런 것들을 매주 또는 매일 기록을 남기면 투자 금액은 10만 원인데 평가 금액은 12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투자 금액 대비 몇 퍼센트냐라고 생각하는 게 수익률이죠. 네,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을 했느냐.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수치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투자금을 계속 늘려갈 거거든요. 예, 우리는 앞으로 계속 투자금을 매월 아니면 매주 만 원씩 늘려갈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10만 원인데 다음 주는 11만 원이 돼 있고 그러면 평가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평가금은 13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14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계속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금액과 평가되고 있는 평가 금액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데이터화로 꾸준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 종목일 때뿐만 아니라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일 때에도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면 세 종목일 때에는 세 종목에 대한 비율이 30%, 30%, 30%가 됐겠죠. 처음에 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넣어 있다 그러면 33%, 33%, 33%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평가 금액은 계속 바뀌겠죠. 자, 여기서 모든 데이터들은 과거 대비 현재 얼마이게 되느냐를 비교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매매하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보유 비중과 평가 비중에 대한 등락률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말씀드린 건데 투자 금액에 대한 비중은 내가 계속 투자를 해야지 변하는 비중이죠. 그러면 투자 비중이 제일 낮은 것에 투자를 해서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 게 나의 장기적인 목표의 하나예요. 그리고 평가 금액은 평가 금액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주가가 내려갔다는 얘기고 평가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 자, 원래 1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12만 원이 됐으면 평가 금액이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 조금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2만 원 갔던 게 다시 9만 원으로 내려가고 8만 원이 됐어요. 그럼 평가 금액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럼 내려갔으면 매수한다. 언제 기준으로? 지난 데이터 기준으로 현재 데이터가 하락했느냐 상승했느냐를 따져봐서 하락하면 매수를 하고 상승하면 매도를 한다. 이렇게 평가 금액과 투자 금액에 대한 변동치를 점수화해서 매수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는 수치로 삼는 거죠. 예. 이렇게 투자를 하면 하락할 때 매수하게 되고 그리고 상승할 때 매도하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앞에 얘기했던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상승하는 종목에 매수를 해야 되고 나는 장기간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도 상장 폐지가 되고 있는 종목, 분식 회계를 하고 있는 종목, 제대로 된 사업이 없이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듣보잡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처음 투자했던 종목이 약간 그래요. 무슨 에코바이오 관련된 막 종목인데 그런 종목이 5년이 지났는데 얘가 6원이 돼 있어. 500원에 샀던 종목이 6원이 돼 있어요. 예.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 안전하고 사업성이 확실하고 돈을 벌고 있고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등락률 가중치 투자하는데 크게 변함이 없다. 예,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목 숫자를 늘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돼. 뭐 보통 한 20종목? 뭐 그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없다.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좋게 보고 지금은 저는 이제 되게 150종목 이상 갖고 있긴 한데 요거는 투자 초기에 좀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를 해서 수익금이나 이런 추이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로 투자를 해야 수익률이 가장 안정적이고 차익이 잘 실현이 되느냐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 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에 대한 변동률 가중치에 대한 투자의 초기 버전이어서 어떤 게 더 많이 수익이 난다는 거는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수익이 차근차근 나고 있다. 이게 아주 높은 고수익을 노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실은 보지 말자. 우리가 원래 직장인, 초보자 왜 위험한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했어요. 그 적금 받아도 이자 얼마 안 되고 그렇다고 급여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도 않고 팬데믹이라고 돈은 많이 풀어놓고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물가는 막 오르고 있는데 급여는 많이 오르지 않아요. 은행 이자는 낮아. 그럼 뭘 해야 돼? 우리도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손실은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최소한의 손실은 좀 줄이고 그리고 적정한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익 실현을 보자. 네. 그러면 언젠간 팔아야 되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그게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차근차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이자를 받듯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받듯이 이거를 좀 종목을 교체하든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찾은 게 변동률 가중치예요. 네. 중간중간에 계속 이게 높은 수익률을 보는 건 아닙니다. 뭐 20%, 30% 이상 수익률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연 10% 목표로 수익만 낼 수 있다고 하면 특별한 공부를 뭐 빡시게 하지 않아도 우리 대부분 다 배당 잘 주고 사업이 영속되어 있고 앞으로 10년 갈 기업, 20년 갈 기업 알잖아요. 근데 기업을 모른다? 모르면 ETF 하시면 돼요. 업종 ETF도 있고 대기업 관련된 ETF도 있고 아니면 코스피에 투자하셔도 되고 코스닥에 투자하셔도 되고 뭐 미국 S&P에 투자하셔도 되고 이런 ETF에 투자하셔도 이런 변동률 가중치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투자금과 평가금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투자금, 평가금, 최종 거래일, 거래 금액 그리고 그 주간 변동률, 뭐 4주간 변동률 이런 것들 최종 거래 뭐 기준에서 변동률 뭐 그런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간에 대한 변동률은 뭐가 있을까? 예. 아니면 수익률에 대한 변동률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매수 종목 그리고 매도 종목. 매수는 1번 팔라듐 선물, 농산물 선물, 글로벌 리튬, 소프트웨어, 강원랜드, 대륙제간, 풍산, 하이트진로. 매도는 운송, 현대산업개발, JYP, 마운트터치, 참조은행, 티웨이홀딩스. 여기서 글로벌 리튬 2차 전지는 이번에 처음 매수하게 된 거고요.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거가 앞으로도 유망이 좀 좋을 것 같아서 2차 전지 테마, 2차 전지 산업, 그 다음에 2차 전지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ETF만 3개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매도에서는 티웨이 홀딩스를 매도했는데 엄청 급등했더라고요. 그 예림당이 보유 지분을 늘리겠다. 자사주 예림당이 티웨이 홀딩스 지분을 좀 늘리겠다. 뭐 요래 가지고 거의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인데 저는 그날 장을 할 때 한 15%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저한테 알림이 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얘가 25%가 넘어가면 부분적으로 팔아버려라. 아니 이게 특별한 이슈가 없고
아니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25% 이상 갑자기 급등하는 건 솔직히 그냥 소문이나 뉴스 때문에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냥 25% 넘어가면 일단 팔아.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사요. 그러면 그 판 가격보다는 내려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제 무조건 내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10개 중에 한 2개 빼놓고는 10개 중에 8개는 내가 매도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다시 매수할 수 있어요. 25% 이상 상승한 건 경험상. 그래서 그냥 25% 이상 되면 팔아요. 그게 손해를 봤던 수익을 봤던 25% 이상 되면 팔고 한 며칠 있다가 다시 떨어진 걸 다시 사요. 네, 그렇게 해서 티웨이 홀딩스는 매수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익률 코스피는 3012.43, 전주 대비 마이너스 1.8, 코스닥은 1007.42, 전주 대비 0.62% 상승했고요. 저는 누적 수익률 13.93,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 현금 비중은 24.82, 전주 대비 3.13%.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 현금 비율을 25% 이상 올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현금 비중을 올리게끔 이제 매매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티웨이 홀딩스가 매도가 되는 바람에 조금 더 현금 비중이 올라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수익률과 매수 매도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한 주도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배당 잘 받으시고, 투자 장기간 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